I에서 E로 MBTI를 바꾸고 싶으시다고요? P에서 J로 바꾸고 싶으시다고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우선 다들 엎드리세요. 갑자기 왜? 엎드려! F로 본 조교가 여러분의 썩어 빠진 마인드를 고치겠다. 알겠나? 복면 복창한다. 실시. 하나 하면 기질은, 둘하면 우열을 가리지 않는다. 하나. 기질은 여러분은 이미 여기저기에서 MBTI는 우열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같은 말들을 들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마다 뭐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말입니다. 솔직하게 까고 말해봅시다. 그래도 게으른 P보단 J가 낫지 않나? I보단 인싸가 낫지 않나? 그래요. 성격이 우열이 아니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약간 뭐랄까,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해, 차별은 없어야 해 같은 이상론을 들은 느낌입니다. 그렇다면요, 성격에는 진짜로 우열이 없는 걸까요? 우열이 있다면 어떤 게 더 좋은 걸까요? 이런저런 고민을 하는 여러분을 위해 오늘은 제가 MBTI를 소재로 좋은 성격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아니, MBTI 같은 걸 소재로 삼다니. 너진똥님 실망입니다. 잠깐만요. 논란 있는 소재를 들고 온 만큼 우선 제 의견부터 정리드리겠습니다. 너진똑은 MBTI를 신뢰하느냐? 아니요? 막 신뢰하진 않습니다. 일단은 기질 검사로서의 기능은 비교적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고작 몇 점 차이로 사람을 갈라치는 유형론을 어찌 좋게 평가하겠습니까? 그렇지만 but, however, nevertheless MBTI의 유행은 최근 있었던 사회 현상 중 가장 유익했다, 필요악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오히려 공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만큼 유익한 유행이 있었나 싶긴 해요. 사람을 16개로 갈라치는데 대체 뭐가 유익하다는 거죠? 그게 이상적이진 않죠. 그런데 애당초 사람을 16으로 갈라칠 만큼 무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MBTI가 없었으면 훨씬 덜 떨어지는 근거를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갈라쳤을 거예요. 실제로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듯한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16이라는 엄청난 수로 쪼개버리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유사과학을 올려치시네. MBTI는 비과학이지 않냐고요? 아니요, 점수로 보면 과학이 맞습니다. 물론 E나 I가 반반이 나온다면 다음 검사 때는 얼마든지 I가 됐다가 E가 됐다가 결과가 바뀌겠죠. 그러나 MBTI를 유형론이 아니라 점수 분포로만 본다면 충분히 신뢰성이 검증된 검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애초에 우리가 하는 16 퍼스널리티는 짭BTI죠. 그런데 말입니다. 짭BTI는요, 석박사들이 만든 거예요. 자체 검증에서는 다른 테스트와 비교도 못할 만큼 압도적인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자기들 말이라서 통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과학적 검증이 부족하다고 해서 혈액형이나 별자리급의 유사과학이냐 하면 그건 또 아니라고 봅니다. 짭BTI의 실제 질문들을 보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주기적으로 새로운 친구를 만드나요? 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면 당연히 E일 확률이 높겠죠. 일정이나 목록으로 계획을 세우는 일을 좋아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면 당연히 J일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결론이 뭔데? 결론은요, 짭BTI가 학술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태생이 비천해서 라는 점을 상기하십시오. 확실한 질문과 상식적인 인과율, 사회적으로 뜨거운 유행이 될 만큼 큰 공감을 얻는다는 사실, 유형은 바뀌어도 점수는 크게 안 바뀐다는 개개인의 경험적 증거들은 짭BTI를 혈액형 이론과 동등선에 놓을 순 없다는 반증이 되겠죠. 아니, 애당초 융이 성격 유형을 정리하면서 직접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들의 정신이 얼마나 크게 다른지를 알게 된 건 내 인생 최대 경험 중 하나. 그리고 인간에게 단 하나의 심리만 존재한다고 단정짓는 것은 무자비한 횡포이자 사이비 과학적 횡행이다. 라고 말했죠. 그렇습니다. 애당초 융의 내향형이니 외향형이니 하는 개념은 사람들을 갈라치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이런 분류는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을 수용하고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죠. MBTI든 짭BTI든 이런 내용을 항상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진짜 문제는 MBTI에 있다기보다 본질과 의도를 흐리는 사람에게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특히 이거 만든 사람은 감옥에 보내야 돼요. E 인싸, I 아싸, S 이타적, N 이기적, T 주관 뚜렷, F 남 눈치 봄, P 게으름, J 계획적임. 이게 제 화를 돋구는 가성비 짤인데요. 정말 고전 짤이지만 볼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저는요, 짤방이 남긴 해악을 고려하면 징역 50년도 약하다고 봅니다. 만약 융이 이 짤을 봤다? 아마 영겁의 저주를 내릴 겁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었죠. 세상 어떤 가치라도 그 자체로는 좋고 나쁨을 규정할 수 없어요. 언제, 어떻게, 어느 만큼 표현되는지에 따라 천차만별 갈리기 때문입니다. 겸손과 근면이라는 가치를 두고도 누구는 완전 노예 도덕이네 라고 얘기했습니다. 공자와 오스틴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감은 얼마든지 오만이 되고 지혜는 편견이 된다고 말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예민은 감각이 되기도 하고 수줍음은 겸손이 되기도 하고
절제는 인색이 되기도 하고 울트로는 비전이 되기도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 어떤 것이든 온전히 완벽한 가치는 없다는 겁니다. TPO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피는 게으름이 되기도 하지만 융통성과 여유로움이 되기도 하고, 이는 활달함이 되기도 하지만 미성숙함이 되기도 하죠. 저딴 식으로 콘텐츠를 만든다면 반대로도 얼마든지 열받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진짜로 팩트거든요. 옛날 아주 먼 옛날 돌고래 한 마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 거야. 그날부터 돌고래는 수영 연습을 관두고 하늘을 날기 위한 맹훈련을 시작했더랬죠. 자, 여러분, 이 돌고래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뭘 어떻게 됩니까? 나는 왜 노력해도 안 되지? 힝. 헤엄도 못 치고 비행도 못하는 나고자가 되어서 스스로를 자책했겠죠. 뻔한 얘기입니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도 보지 말라는 교훈이군요. 그렇긴 한데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우리는 표현보다 본질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결국 이 돌고래가 하늘을 날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아무튼 더 멋있어지고 싶은 거잖아요. 그걸 따지고 보면 우리 입장에선 독수리가 공중에서 720도 초고속 스핀을 돌든 돌고래가 바다에서 720도 초고속 스핀을 돌든 아무튼 둘 다 감탄이 나올 만큼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질을 받아들이라는 말은요, 자신의 못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애당초 돌고래 등에 억지로 기계 날개를 달아버린다 한들 돌고래가 진짜 행복해질까요? 글쎄요, 처음에야 기분이 좋을지 몰라도 막상 하늘을 날다 보면 피부는 쩍쩍 마르고 숨은 턱턱 막히고 불쾌하기가 그지없을 겁니다. 당연한 말이죠. 돌고래는 독수리가 아니니까. 돌고래는 바다에서 수영을 할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멋있는 동물이니까. 돌고래는 스스로를 아주 잘 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가진 것이 왜 아름다운지를 몰라서 스스로의 삶을 비틀고 망가뜨리는 아주 위험한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아니 왜 자꾸 유치하게 돌고래 얘기만 하는 거야? 왜냐면 우리 주변에서도 아주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피보단 제이가 낫지 않나? 우리는 모두 인간이에요. 공유하는 공통점이 아주 많죠. 그러나 차이점도 있습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물려받은 유전이 다르고 뇌 구조가 다르고 호르몬 양과 배합도 다르죠.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돌고래나 독수리만큼 천차만별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앞서 돌고래 이야기를 들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뭘까요? 그렇죠. 내가 돌고래인지 독수리인지를 아는 게 최우선입니다. 내가 돌고래라는 사실을 눈치챈다면 그때부터는 독수리가 되려고 삽질할 필요가 없어질 테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될 거고 주변 사람들에게 훨씬 더 간대해지면서 더 편하고 더 멋있는 삶을 살게 될 테죠. 그런데요 여러분, 아쉽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난 회사에서 스케줄을 잘 짜니까 제이일 거야. 나는 어떤 고통이든 쉽게 견디는 사람이야. 나는 아주 성숙한 사람이야. 같은 식으로 스스로를 기만하면서 사회적인 가면을 진짜 자신이라고 착각하거나 현실을 왜곡하고 부정하기까지 하죠. 그리고 이건 당신 얘기입니다. 저요? 근데 막상 본인 얘기를 하니까 조금 혼란스러우시죠? 아니, 나는 생각이 짧지도 않고 하루 종일 자아 성찰도 하는데 대체 왜 내가 나를 모른다는 거죠? 애당초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압니까? 아무튼 내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 아닙니까? 뭐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절 모릅니다. 아마 융도 본인을 완벽하게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세상에는 나도 모르는 나가 많거든요. 앞서 한 이야기는 잠시 머릿속에서 지워둡시다. 자, 우리에게는요 다양한 나가 있습니다. 뭐 친절한 나도 있고 나약한 나도 있죠. 귀여운 나도 있고 욕심 많은 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잘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요, 이 모든 나를 전부 좋아하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겁니다. 뭐 이왕이면 욕심 많은 나, 나약한 나는 없애고 귀엽고 친절한 나만 남기는 게 좋겠죠. 이런 얘기는 자기계발서나 강연장에서도 쉽게 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나약한 나를 떨쳐내십시오. 당신은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노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나쁜 나를 없앨 수 있어요. 그냥 없어져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뿅 사라지거든요. 그게 말이 돼? 표현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다들 쓰고 있는 기술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마음에 안 드는 나를 없애고 내가 예민하다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지. 흑역사 속 나도 없앴죠. 내가 걔랑 왜 사귀었지? 인생 날렸네. 심지어는 쪼잔하고 이상하고 변태 같은 생각을 하는 나도 잘 나가는 친구는 다 망했으면 좋겠다. 아, 바람 피고 싶다. 라고 내가 생각할 리 없지. 순식간에 없애버립니다. 그래요, 잘 없앴죠. 잘한 일입니다. 어떤 나는 너무나도 게을러서 그대로 냅뒀다면 지금처럼 일을 못했을 거예요. 어떤 나는 너무나도 무례해서 그대로 냅뒀다면 따돌림을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몰랐죠? 우리가 해치웠다고 생각하는 나는 사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무의식으로 숨어들었을 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숨을 곳이 존재하는 한 나는 나를 완전히 없앨 수 없어요. 비유하자면 나를 없앨
들이샌다는 행위는 집에 괴한이 침입했을 때 소리를 지르고 눈을 감는 행위와 같습니다. 질끈? 뭐 당연히 괴한은 안 보이겠죠. 눈을 감았으니까요. 이제 몇 초 뒤에 눈을 떠봅시다. 하나, 둘, 짜잔, 사라졌네요. 하지만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놈이 진짜 사라진 것은 아니죠. 그저 침대 밑에 장롱 안에 숨어들어서 당신이 잠에 들 때까지 기다릴 뿐입니다. 감히 날 쫓아내? 두고 봐라. 욕구를 억압당한 그놈은 당신에게 앙심을 품고는 시도 때도 없이 온 집안을 더럽혀 놓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놈이 사라졌다고 확신하기에 내가 정리를 안 했던가? 모든 상황이 혼란스럽기만 하죠. 우리는 지금도 그놈을 억누르기 위해 막대한 정신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에너지가 필요할 땐 아무것도 못하게 되죠. 자, 책 좀 읽어볼까? MP가 부족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긴장을 늦추면 마음속에 그놈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우리 일상을 망치곤 하죠.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이 정도는 약갑니다. 지금은 그럭저럭 괜찮을지 몰라도 당신에게 갑작스런 해고 통보나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하는 대형 사고가 생긴다면 그놈은 기다렸다는 듯 와장창 난장판을 쳐댈 겁니다. 그러면 어떡하죠? 일단은 그놈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하. 하지만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아무리 용을 써도 그놈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떡하죠? 자, 이제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하니까 머릿속에 잘 새겨두십시오. 융이 강조하는 개념 중에는 투사라는 게 있는데요. 한마디로 내 마음속 트러블을 남한테 뒤집어 씌운다는 개념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는요, 그놈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현실에서 만나면 강렬한 분노와 혐오감을 느낍니다. 저 혐오스러운 걸 세상에 드러내고 다니다니 용서할 수 없어.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민감하게 군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투사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 사람이 그놈과 닮아 있겠다 하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이 자기 자랑을 할 때 유난히 더 심술이 난다면 나도 자기 자랑할 거야. 내 마음속 그놈과 그 사람이 닮아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음담패설을 할 때 유난히 더 심술이 난다면 나도 음담패설 하고 싶다고. 내 마음속 그놈과 그 사람이 닮아있을 확률이 높을 테죠. 이렇게 당신이 어떤 포인트에서 열을 받고 혐오감을 느끼는지를 찾다 보면 언젠가는 당신도 그놈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그놈을 찾는데 성공하셨다면 집에서 쫓아내야겠네요. 그게 무슨 소리죠? 그놈을 어떻게 쫓아냅니까? 그놈은 당신이잖아요? 융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그놈이 너라는 걸 인정해. 당신이 그놈을 인정만 해주면 만사가 술술 풀리거든요. 자, 우리는요, 똑같이 발을 밟힌 상황에도 할머니가 실수로 밟았느냐, 싫어하는 사람이 고의로 밟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리액션을 취합니다. 할머니가 실수로 밟았다는 생각이 들면 화를 누그러뜨리겠죠. 하지만 싫어하는 사람이 고의로 밟았다고 생각이 든다면 곧바로 분노를 쏟아낼 겁니다. 두 반응 모두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감정을 적절히 해소한 예시죠. 그런데 만약 당신이 진짜 원인을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밟았지? 왜 밟은 거지? 발이 밟힌 게 맞긴 한가? 혼란스러워하던 당신은 엉뚱한 곳에서 감정을 터뜨리게 될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라면 왜 기분이 나쁜지를 몰라서 애꿎은 상대에게 분노를 쏟아내고 과민 반응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노의 근원이 내 안에 있었음을 깨닫는다면 내가 인정 욕구가 세서 짜증이 났나 보다. 상황을 바르게 이해한 당신은 부적절한 분노 대신 이해와 배려를 하게 될 겁니다. 쓸데없는 감정 소모는 줄어들고 행복은 더 자주 느끼게 될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런 당신을 보고 성숙해졌다, 곧 느낄 테고 당신은 지금보다 더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겠죠. 이뿐만 아닙니다. 그놈이 엉망진창 날뛰는 이유는 결국 억압당한 분노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인정만 받으면 그 분노는 자연스럽게 사그라들 거예요. 그만 숨고 나와라. 인정해줄게. 정말? 그 대신 우리는 그놈의 욕구를 컨트롤해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죠. 지금이야, 본때를 보여줘. 오케이. 자, 여기서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가져와 봅시다. 제가 앞에서 뭐라 그랬죠? 있는 그대로 온전한 가치는 세상에 없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예민은 감각이 되기도 하고 분노는 용기가 되기도 하고 수줍음은 겸손이 되기도 하고 오만은 자신감이 되기도 하고 충동은 결단이 되기도 하죠. 모든 가치는 양면의 동전과 같아서 언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색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르면 돌고래가 되죠. 자,
자신의 가능성을 악으로 여기며 비행 연습만 하던 돌고래는 결국 이도 저도 아닌 하찮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돌고래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돌고래가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을 했겠지만 이젠 마냥 비웃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악이라고 여기며 억압하고 괴롭혀왔던 나는 사실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선의 가능성이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하라는 말은 있는 그대로 괜찮아 같은 듣기 좋은 감성 위로가 아닙니다. 악의 실체를 낱낱이 꿰뚫었던 현인들의 지혜이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노력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삶의 이정표죠. 스스로의 가능성을 덜어내지 않고 사랑하고 껴안고 다독일 때 비로소 우리는 더 입체적이고 조화롭고 특별하고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하세요.